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기대하시던 스타쉽 3차 발사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빠르면 2월 중순에서 아마도 2월 말 사이에 발사할 것 같습니다. 스타쉽 이번이 3차 발사죠. 오늘 메인은 여기 보시는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 이거 발사를 1월 31일 날 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로켓랩이 제작한 일렉트론 40번째 발사 기념 영상입니다. 먼저 보고 시작하실게요. 예, 잘 보셨어요? 요거는 로켓랩에서 제작한 일렉트론 40번째, 작년에 40번째 발사했거든요. 홍보 영상입니다. 1월 31일 날 발사는 일렉트론의 43번째 43차 발사였습니다. 꽤 많이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소형 발사체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발사 횟수도 많고 일렉트론의 방식을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하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뉴질랜드 북섬 가장 동단에 있는 마이아반도에 있는 로켓랩의 런치 컴플렉스 1에서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로켓랩이 뉴질랜드 기업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뉴질랜드에서 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 미국 기업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부예요, 지부. 자, 여기가 로켓랩 런치 컴플렉스 1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 예, 맞습니다. Four of a Kind 미션입니다. 저기에서 발사해요. 저기가 지금 보면 북쪽, 동쪽, 남쪽에 뻥 뚫려가지고 발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고위도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근데 로켓랩이 제가 아까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사장, 창립자가 피터 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뉴질랜드인데 아마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미국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엮이다 보니까 아예 기업을 통째로 2013년인가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사는 뉴질랜드 사지만 이건 미국 기업, 미국이 발사하는 카운터로 잡힙니다. 멋있죠? 뉴질랜드 사람이라 자기네 영토에서 가장 발사 적지를 영당을 찜한 것 같습니다. 발사대, 조립시설, 여기 추적소도 있고 일렉트론이 조립했을 때 길이가 한 18m 될 겁니다. 이건 녹화 방송이에요. 1월 31일 날 방송한 걸 제가 지금 압축 편집을 했습니다. 녹화 중계입니다. 야, 저기 여행 가도 괜찮을 것 같죠? 여기 재원이 나오죠? 로켓 길이가 18m, 발사 중량이
한 13톤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2단 로켓이에요. 케로신, 액체산소 방식입니다. 1단, 2단 모두. 그리고 여기 3단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킥 스테이지라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1단 9개의 러더포드 엔진, 이게 그 유명한 3D 프린팅으로 만든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터보펌프 엔진을 장착한 겁니다. 효율은 괜찮아요. 이게 작은 엔진들이 효율은 좀 높은 편인데 특이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밑에 엔진은 3D 프린터로 만들었고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터보펌프. 그리고 이거는 재질이 탄소 복합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렉트론 발사하는 지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한 겁니다. 처음에 이륙은 이륙 중량 13톤에 9개의 러더포드 엔진으로 이렇게 이륙을 하죠. 스페이스X 팰컨 9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스러스터로 약간 자세를 잡고 대기권, 이게 유턴해서 다시 이제 발사장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팰컨 9처럼. 대신 그대로 포물선으로 가서 쭉 떨어져서 대기권 진입할 때 온도가 2400도까지, 어유 꽤 뜨겁구나. 치솟는다고 되네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엔트리번 같은 건 안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리턴 할 때 번도 안 하고, 리턴 연소, 귀환 연소도 안 하고, 재진입 연소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가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대기권 저층부에서 낙하산을 펼쳐서 바다에 그냥 풍덩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수 선박이 가서 바다에 빠진 걸 건져서 오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 헬리콥터가 가서 이렇게 잡는 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두어 번 하고서 해보니까 잘 안 돼.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지금 바꿨습니다. 계획을. 그냥 저렇게 바다에 빠뜨리는 걸로. 헬리콥터 수거 안 합니다, 이제. 예, 이거예요. 헬리콥터로 잡는다는 게 이거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낙하 지점을 정확히 잡아서 헬리콥터가 가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코팅, 바다에 빠지는 걸 감수하고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해수면 방지 이렇게 코팅 같은 것도 많이 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발사 34초 전입니다. 네, 그렇죠. 옛날 우주왕복선 고체 부스터처럼 바다에 낙하산 착륙시키고 거기서 회수. 10초 전. 10, 9, 8, 7, 6, 5, 4, 3, 2, 1. 엔진 이그니션. 리프트. 발사했습니다. 로켓이 작아서 추진비가 좋아서 그런지 쭉 올라가죠. 일렉트론은 케로신, 액체산소 방식입니다. 발사장은 지금 뉴질랜드 마야 반도에 있는 런치 컴플렉스 1입니다. 초반 가속 좋네요. 지금 발사한 시점이 우리 시간으로 1월 31일 오후 3시 반쯤 됐을 겁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7시, 오후 7시 반쯤 돼가지고 해가 질 무렵인데 뉴질랜드는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낮이 기른가 봐요. 이번 미션 명칭은 Fall of Kind, 그러니까 이게 포커 게임 아시죠? 포커 용어로 포카드, 카드 4장이 똑같은 거 그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위성이 4개 실렸는데 똑같은 위성이 4개 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카드 미션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일렉트론이 원래 12번 쏘기로 했는데 10번밖에 못 쐈어요. 그게 아시지만 9월 달에 한번 발사 실패를 겪고 발사 재개한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쏘는데 2번 건너뛰어서 작년에 10번 쐈고요. 올해는 이게 첫 번째 발사입니다. 로켓랩이 일렉트론으로 올해 22번 발사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12번, 해마다 12번 발사했는데 올해는 대폭 늘려서 22번 한다고 합니다. 메인 엔진 정지하고 단 분리했습니다. 네.
지금 부스터는 스페이스X 거는 이렇게 방향을 반전해서 발사장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100번 역추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든요. 근데 일렉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물선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면서 그냥 그대로 가요. 일렉트론의 2단, 상단에 지금 엔진이 점화되어 있습니다. 페어링 분리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로드 아답터에 저렇게 지금 위성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형 위성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1단 부스터의 지금 궤적이고요. 오른쪽이 상단, 지금 궤도가속하고 있는 상단의 궤적입니다. 펠컨 9하고는 다르게 그냥 이렇게 포물선으로 쭉 미사일처럼 나가서 그냥 자유낙하에서 떨어집니다. 일단은 거의 궤도 정점 한 135km까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자유낙하하기 시작했네요. 2단은 지금 170m 고도까지 상승했고요. 일단은 135km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 이제 서서히 하강하고 있습니다. 발사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앞바다 포물선으로 탄도 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죠. 부스터 속도가. 펠콘 9은 저렇게 대기권 재진입하면은 안전하게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60km쯤 고도에서 엔트리번 이렇게 1차 감속을 하거든요. 엔진 재점화를 해서. 근데 얘는 재점화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중력 때문에 계속 가속합니다. 그래서인지 재진입할 때 온도가 2400도까지 치솟는다고 그래요. 거의 탄도미사일이죠 지금. 2단은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호버펌프 돌리기 위한. 그걸 일단 버렸어요. 다 쓴 배터리는 버리고 남은 것만 가지고 쭉 가는 거죠. 부스터는 지금 40km 고도까지 하강했습니다. 뭐가 막 떨어져 나가네. 파편이 날아가죠? 저거 재진입 열인가? 그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단은 한 200km 고도 207km까지 상승해서 고도는 변화없이 계속 수평 가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속을 안 하고 낙하산 펴요. 얘는 낙하산으로 바다에 그냥 풍덩합니다. 부스터 드래그 슈트 펼쳤고, 이게 로켓이 아무래도 소형 발사체다 가볍다 보니까 낙하산으로 감당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헬리콥터가 가서 이렇게 캐치해서 공중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연구를 했는데 그거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예, 낙하산 펴졌습니다. 준낙하산 펴졌어요. 저렇게 소형 발사체에서 이렇게 여러 번 재점화하고 정확히 발사장으로 귀환해서 VTOL 착륙하는 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형 발사체 중에서 가장 이게 지금 43차 발사거든요. 가장 발사를 많이 한 일렉트론도 펠컨 9 방식으로는 접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켓이 덩치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서 VTOL 수직 착륙하는 걸 할 수 있나? 작으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죠, 덩치에. 이게 낙하산이 없었으면은 한 발사하고 7분쯤이면 바다에 착수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부터 한 꽤 오래 천천히 비행을 합니다. 예, 지금 상단은 궤도 속도를 냈습니다. 고도 207km, 그리고 궤도 속도는 28,595km. 고도가 지금 파킹 오빗에 들어가서 그래요. 저게 목표 궤도는 아닙니다. 지구 저궤도 낮은 부분에 이렇게 일단 위성 궤도를 형성한 거예요. 지금 회수선이 낙하할 지점으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관제실에 소형 발사체인데 의외로 직원이 많아요. 저번에 스타쉽 발사하는 것만큼 사람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면 소형 발사체가 저렴하고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발사든지 로켓이 작든 크든 기본적인 관제 인원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나 항행 금지 구역 선포하고 그 안전 조치도 똑같이 해야 되고 발사장마다 작은 것 쏘나 큰 것 쏘나 들어가는 제반 시퀀스는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질랜드 마이아 반도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발사했죠. 남극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궤적이 보이네요. 목표 고도는 530km, 궤도 경사각은 97도, 태양 동기 궤도로 알고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는 지상 안테나, 기지국이에요. 기지국에서 안테나로 이렇게 교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지구에 다 안테나를 갖추진 못해요. 육지, 어떤 데는 섬도 있고
몇몇 국가에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안테나망을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서로 다 돈 내고 나눠 쓰는 거죠. 네, 바다에 착수했습니다. 발사하고 17분 만에 부스터가 해상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로켓 많이 쏘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우호적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위성, 여기 저 빨간 표시된 거, 저걸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쏴야지 위성을 관제할 때 유리하거든요. 저 지점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위성 네트워크망, 송수신망을 많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주로 있기 때문에 중국 위성들은 이렇게 지상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자, 저렇게 생긴 게 상단에서 분리된 킥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저걸로 이제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고도는 207km였죠. 저게 530km까지 서서히 계속 상승시키게 됩니다. 아마 일단 무게가 1톤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발사하고 제가 빨리 감았거든요. 51분 지났는데 이렇게 앞에 큐브셋 형태로 이렇게 직사각형 되어 있는데 위성 2개를 먼저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위성 4개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 이름이 포 오브 카인드, 포카드, 카드 4장 똑같은 거. 네, 위성 4개를 다 성공적으로 사출했습니다. 도요셋하고는 좀 다르죠. 도요셋은 무게가 한 5, 6kg 정도 되는데 쟤는 16유닛, 그 무게는 한 3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당. 그러니까 도요셋보다는 훨씬 큰 위성입니다. 큐브셋도 같은 큐브셋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큐브셋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이크로셋, 초소형 위성에 가깝습니다. 로켓랩은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소형 발사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얘들은 이미 대기업이 됐고 로켓랩은 선두주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은 지금 전 세계에 발사체 스타트업이 한 100개 넘게 있다고 하거든요.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개 넘게 있는데 대부분 로켓랩의 이 성공에 자극받아서 얘들이 성공한 방식을 많이 좀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 43차 발사, 지금 위성 4개를 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스터 이거 회수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다른 영상으로 보실게요. 자, 이게 착수한 부스터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무게는 아마 1톤 남짓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저렇게 바다에 풍덩했는데 안에가 텅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둥둥 뜨더라고요.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예, 발사하고 거의 1시간 만에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수한 걸 건지러 갔죠. 지금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저 부스터 색깔이 좀 변했어요. 약간 뭐라 할까, 청회색이 돈다고 그래야 되나? 저게 예전에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낚아채려고 했는데 지금 바다에 빠뜨려서 회수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해수라든지 부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회수한 거 엔진부였거든요. 일단 엔진부를 촬영했는데 멀쩡한 것 같아요. 노즐도 지금 깨끗하고. 그래서 요 엔진들은 앞으로 이제 재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발사한 위성이 뭐냐면은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초소형 위성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서 제작한 위성 4개가 탑재됐거든요. 똑같이 생긴. 어느 회사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냐면은 저 노스스타, 얼스 앤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저 위성들이 지구를 관측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위성 궤도를 관측을 해요. 위성 감시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위성이 위성을 감시해서 못하냐? 궤도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 위성을 띄운 겁니다. 그럼 저 서비스를 또 이용하는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위성끼리 충돌할 건가 이런 걸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획도가 처음에 2023년에 저기 보시면은 파트너십이 버진 오빗이라고 로고가 있죠. 처음에는 버진 오빗 공중발사체로 발사할 예정이었었어요. 2023년에. 근데 그게 무산 나가리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나가리가 되니까 회사를 옮겨가지고 로켓랩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올해 발사했습니다. 이게 위성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우리 흔히 큐브셋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연구 단계의 위성들 요새 관심이 많죠. 큐브셋이 보통 10cm, 10cm 정육면체예요. 그거를 1유닛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1.1kg. 사이즈가 똑같고 요걸 계속 이어붙여서 2유닛, 뭐 3유닛, 4유닛, 그리고 옆으로도 가면 8유닛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규격이 정형화돼 있어요.
큐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큐브셋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16유닛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3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스몰셋이 요새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스몰셋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꽤 되는 편이고 성능도 큐브셋들은 보통 기능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간단한 시험용이나 처음 위성을 입문하는 미국에선 고등학생들이 만들어서도 보내요. 이렇게 부품이 나오더라고요. 레고 조립하듯이 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스몰셋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합쳤을 때 위성 30kg짜리 4개니까 120kg 그리고 이렇게 사출량 잡수면 한 150kg 정도 되죠. 일렉트론이 태양 동기궤도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까지 페이로드 얼마 나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구 저궤도에다 떨군지는 거의 없으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태양 동기궤도 운반 능력이 발사체의 실제 운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동기궤도까지 한 200kg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성, 작은 30kg짜리 위성 4개를 나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얼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발사 금액이 이번에 600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일렉트론의 1회 발사 비용은 75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90억 원짜리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스페이스X 팰컨 9이 지금 한 700억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인상돼서 700억, 800억 될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운반 능력이 지금 거의 100분의 1이에요. 타산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소형 발사체가 킬로그램당 단가로 치면 현재로선 절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공장 하나 보이시죠? 제가 오늘은 좀 돈 얘기 좀 할게요. 돈. 결국 민간 뉴스페이스는 돈하고 연결돼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 생산 공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작년 말인가. 그리고 요게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스페이스X의 위성 생산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2022년에 일주일에 45개, 45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조립을 했대요. 저 작은 공장에서. 위성을 뭐 그렇게 만드는데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스타링크 위성 자체가 버전 2로 넘어오면서 훨씬 커졌잖아요. 4배 정도 커졌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무튼 위성을 지금까지 5,000개 넘게 만들어서 우주로 띄운 겁니다. 지금 지구상 저궤도에 떠있는 위성의 절반이 스타링크거든요. 그걸 여기서 만들었대요. 자, 이게 스타링크 V2 미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무게는 한 85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1톤이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팰컨 9 한 번 쏠 때 저게 20 몇 개씩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을 아까 그 공장에서 잔뜩 찍어내서 한 달에 몇 번씩 우주로 실어 날리는 거죠. 한 달에 거의 100개씩 우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위성을. 일단 스타링크 위성 12,000개인가를 지구 속에다 촘촘히 박아놓고 앞으로 한 3만 개 정도 더 추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성을 막 찍어내요. 근데 이 위성은 850kg을 했죠. 그리고 이전에 버전 1, 버전 2라고 버전 1.5 위성들은 무게가 한 220kg에서 280kg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위성이 뭐에 들어가냐? 오늘 스몰셋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성의 무게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게로 따지는데 정확한 구분이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구분표가 세밀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좀 모호해져서 제가 보니까 대충 이 정도면은 저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위성이 연료 포함해서 발사할 때 4톤에서 5톤 이상이면은 대형 위성으로 쳐요. 저런 거는 로켓 하나를 그냥 붙잡고 쏘는 거죠. 그리고 중형 위성 1톤에서 4톤 사이 중형 위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쏘고 있는 정찰 위성이나 아리랑 위성 이런 건 다 저 클래스예요. 1톤 좀 넘거든요. 1.5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중형 위성이 되는 거고 그럼 소형 위성은 뭐냐? 소형 위성은 통상적으로 100kg에서 1톤 사이 이 정도 대역을 옛날엔 소형 위성 스몰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초소형 위성이라고 있죠. 제가 여기 10에서 200kg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소형 위성 스몰셋이 사실 초소형 위성을 많이 지칭을 합니다. 이게 용어가 막 뒤죽박죽 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일렉트론의 운반 능력이 200kg이잖아요. 걔가 나르는 거는 스몰셋이야. 원래 초소형 위성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서 마이크로 위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스몰셋으로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을 합쳐서 스몰 위성 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 발사체들이 대체적으로 노리는 시장이 저기 보면 초소형 위성 10에서 200kg 사이의 위성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큐브셋, 저건 원래 명칭이 나노셋이거든요. 나노셋은 큐브 모양 이렇게 유닛 그걸 합쳐서 쭈쭈쭈 연결한다고 그랬죠. 보통 무게가 한 1에서 10kg 정도, 8유닛짜리가 한 10kg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보통 큐브셋이라고 봤는데 우주에서는 무게가 곧 힘이에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장치도 많이 집어넣고 뭐 자세 대여 장치 뭐 이런 거 더 들어가고 안테나 큰 거 들어가고 배터리 큰 거 들어가서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용 큐브셋들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큐브셋을 왜 만들었냐면은 우주로 위성을 쏠 때 지구에서 1년에 우주로 쏘는 발사체가 100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국가별로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스파이 위성 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치면 1년에 몇 건 안 돼. 그러니까 우주에 큐브 위성을 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작은 걸 만들어서 로켓 큰 거 쏠 때 밑에 꼽사리로 껴가지고 스프링으로 톡 해줘요. 부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로켓 업체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큰 돈 안 되니까 귀찮아 안 해줘 이랬어요. 그때 인도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 세계 학교 고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들 연구소 큐브셋 조잡한 것도 있죠. 이런 걸 위성을 모아서 한 번에 100개씩 쏘고 돈 벌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시장이야. 마켓에서는 굉장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시장인데 이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큐브셋들이 계속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커진 겁니다. 정확한 분류는 또 이게 아닙니다. 말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스몰셋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만든 견본 위성입니다. 저 정도 이제 사이즈의 위성이에요. 저게 무게로 보면은 한 40kg 정도 돼 보이죠? 겉모양은 그럴싸한 진짜 위성인데 작아요. 그리고 저런 위성을 스몰셋으로 보는 겁니다. 요런 거. 이거는 전통적인 큐브셋 한 8유닛, 4유닛 2개 붙인 걸로 보이죠? 그 정도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약간 더 큰 것 같거든요. 거기다 태양 패널은 굉장히 큰 걸 붙였죠. 이것도 스몰셋에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의 위성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시장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위성이 1톤이 넘어가든지 작아도 500kg 기본 넘어가니까 로켓 하나를 통째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을 줘도 돼. 하지만 지금 큐브셋은 1kg, 2kg 이런 작은 위성들이었는데 얘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한 2, 30kg만 돼도 위성에 어느 정도 기능 좋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들이 조금만 더 크면 좋은데 큐브셋이 커지면 메인 화물이 부담되니까 싫어 하다가 지금 보면 아예 그냥 큐브셋 전용으로 발사체를 만든 게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발사체들이 스몰셋 이걸 타겟으로 한 거예요. 예전에는 위성 하나 쏘려고 하면 발사체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예약도 못할 뿐더러 잡아도 뭐 몇 년은 기본 기다려야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국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중국의 어떤 업체에서 스몰셋을 지금 몇 개야 저게? 거의 16개 정도 되는데 똑같은 걸 뚜루룩 만들어서 진열해 놨죠? 저게 스몰셋입니다. 중국이 스몰셋에 목숨 건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구권 러시아의 로켓들은 페이로드 운반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대형 화물도 많이 나르는데 중국의 주력 로켓이 창정 2호, 3호, 4호라고 그랬잖아요. 얘들 우주로 한 번에 2톤 그 정도밖에 못 날라요. 소형 발사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형도 아니야. 중형 중에서는 좀 작은 편, 소형보다 살짝 큰 로켓을 주력으로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많이 못 실어. 중국 애들이 위성 숫자가 2020년까지 우주에 490개밖에 안 띄었어요. 의외로 적어. 근데 단 8개월 만에 100개를 더 쐈어. 근데 발사는 100번을 안 쐈거든요.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스몰셋을 아주 그냥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톤 페이로드 로켓을 쏴도 스몰셋을 거기다 한 번에 7개, 8개 끼워 넣자.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거의 공장 수준이에요. 딱딱딱딱 만드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근데 이걸 임계점을 넘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뭘 했냐면은 자동차 공장처럼 자동화된 소형위성 생산 공장을 이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한 스몰셋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몰셋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공장. 이게 1톤 미만의 스몰셋을 연간 24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처음 만들었고 앞으로 이걸 여러 개 더 만들고 자동차 회사들도 뛰어들어서 위성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발사체가 충분하고 뭐 1000톤씩 한꺼번에 날릴 수 있고 하면은 저렇게 수용 안 만들어도 돼요. 크게 만들고 연료 많이 실으면 더 오래 버티지. 그리고 안테나도 크고 하면은 이게 아까 기지국 얘기했잖아요. 중국 위성들이 상대적으로 지상 통신 속도가 빨라요. 특히 레이저 통신 지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이 이쪽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 세계에 깔린 기지국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도 한 번은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여러 번 걸리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로지 중국 위에 올 때만 이렇게 받아야 돼. 얘들은 받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발사체로 올게요. 소형 발사체. 로켓neb이죠. 로켓neb이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은 이제 더 이상 뉴스페이스 기업의 반열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메이저 기업이에요. 나머지들이 지금 다 끌려가고 있잖아. 얘들이 제일 커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스페이스, 청년들이 모여서 소자본으로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우주에 간다. 여기에서는 로켓neb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켓neb이 제가 주가를 좀 봤어요. 작년에 여름에 한참 피크를 찍었을 때는 주가 총액이 거의 40억 달러, 그러니까 5조죠. 40억 달러가 됐는데 좀 한번 푹 절반으로 꺾여서 지금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그 정도 되고 자산은 한 10억 달러래요. 근데 얘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소형 발사체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번 쐈을 때 매출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2억 달러가 좀 넘어요. 1년에. 그리고 수익이 마이너스 1억 3천만 달러인가 그래요.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름대로는 소형 발사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히트친 히트작인데 이걸로는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야. 단지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 들어가고 주식시장에서는 기대를 받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버진 갤럭틱, 버진 오빗 엎어지고 비관론이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얘들이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스페이스X의 스몰셋 라이드쉐어 프로그램 단가입니다. 올해 단가예요. 지금 단가. 이게 2,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한 20% 정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물가 때문에. 그래도 저래요. 1kg의 위성 무게가 6,000달러 잡으면 돼요. 공식 단가입니다. 뭐 부가세 포함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100kg짜리 스몰셋을 띄우면은 스페이스X가 60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아마 최소 금액일 거예요.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여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또 추가로 옵션을 받는데 기본 100kg 스몰셋에 60만 달러. 저게 비싸 보이죠?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 금액 1kg짜리 위성을 보내면은 30만 달러인데 50kg도 30만 달러. 기본이 50kg예요. 그러니까 쟤들 예전에는 큐브셋도 막 받았는데 지금 밀려 있대요. 너무나 보내고 싶어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50kg 밑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 딴 데 가서 쏴. 그리고 최대 페이로드, 저 라이드쉐어 프로그램으로는 831kg에 거의 500만 달러예요. 근데 이 단가로 조지다 보니까 아까 일렉트론이 최대 운반 능력이 200kg 나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발사 단가가 600만 달러네, 750만 달러네, 그 이상이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 90억을 주고 200kg을 날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200kg을 만약 날르면 120만 달러예요, 얘들은. 120만 달러면은 5분의 1 값에 5분의 1 가격. 이걸로 조진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형 스몰셋이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 기업들이 생기니까 일단 먼저 스페이스X에 견적을 넣겠죠. 근데 날짜가 안 맞아. 그리고 얘들은 뭐가 문제있냐면 한 번에 몇십 개를 쏘다 보니까 날짜를 예약했는데 그 시간에 못 채웠다. 그래도 돈을 내야 돼. 얘들은 좀 고자세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스페이스X는. 그러니까 그거 안 된 떨거지들을 가지고 지금 일렉트론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렉트론에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단가가 5분의 1 차이가 나요. 5배. 근데 얘들 말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서방에서 가장 지금 유망한 소형 발사체 기업들이 누가 있냐면은 저번에 봤죠. 넬러티비 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얘들이 있고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아스트라 이 정도 한 서너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로켓랩의 다음번 주자들이 될 만한 기대를 받은 업체가 한 4, 5개 있는데 지금 하나같이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그나마 넬러티비 스페이스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그것까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차 탄 거야. 나머지들은 청산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초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ULA의 토리 브루노 사장이에요. 사장. 토리 브루노입니다. 이분이 로켓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큰 업체 사장이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약간 뻥이 섞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 말은 100% 믿으면 안 돼.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뭐랄까? 잘할 땐 잘하지만 어쩔 땐 보면 뻥도 섞이고 이런데 토리 브루노는 말이 묵직해요. 이 사람 말은 좀 신뢰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어. 근데 이분이 올 1월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이제 소형 발사체 업체는 많아야 한두 개 정도만 남을 것 같다. 굉장히 비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된 게 아까 그 라이드쉐어 프로그램. 이게 스페이스X가 라이드쉐어 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에서 발사체, 소형 발사체 시장을 우리는 큰 발사체가 못하는 떨거지들을 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스몰셋을 키우겠다는 업체들이 진입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뒤통수를 때린 거야. 작은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스페이스X가 전체 수요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벌컨 취역하죠. 일본의 H3 좀 있으면 발사하죠. 아리안 6도 지금 쏜다 하죠. 그리고 뭐 중국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하고 싶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신형 로켓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주로 올릴 수 있는 화물량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형 발사체들이 그때 가서는 진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소형 발사체하고 스몰셋은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입니다. 스몰셋이 크기 위해서는 소형 발사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형 발사체들이 이걸 껴먹으려고 하고 경쟁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로켓랩 수익 구조 얘기 드렸죠. 지금 로켓랩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소형 발사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7 Archimedes engines propel the first stage. 뉴트론이죠. 이게 올해 중에 시험 발사가 원래 목표예요. 제 생각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 그 단계로 봤을 때. Since reusability is at the heart of the 이분이 Neutron 피터 design, 백, we asked 로켓랩 ourselves, 창립자이자 how can we 사장입니다. reuse as much as possible to really drive down those costs in time to get it onto the pad and launch again and again. 이게 발사 중량이 The 480톤, answer is not throwing away the 저궤도까지 fairings. 13톤 정도를 나른다고 합니다. The best way is to never get rid of them in the first place. 근데 일단이 완전한 재사용이죠. 페어링까지 Next, we 일체요. have to control the rocket during re-entry. So that's right, Neutron does not land on 당연히 the pad. 메탄 엔진을 It is a 사용하고 있고요. return to launch site vehicle. So to guide the rocket back, we 얘는 use the 낙하산 shape 착륙이 아니라 aircraft 수직, just like 역추진 Electron. 착륙합니다. We use the atmosphere to do as much work as possible. Small control surfaces called canards at the front make small changes in the trajectory needed to get the accuracy and guide the stage back to the launch site where we started. So what lands back on Earth is a complete first stage, fairings and all. And all we need to do is open those fairings back up, load in a second stage and a payload. 페어링을 열어서 바로 연료만 재충전해서 또 쏘겠다. 스타쉽하고 좀 비슷하죠. 자, 로켓랩이 소형 발사체로 출발한 업체인데 중대형 발사체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그 발사 단가, 아까 보셨잖아요. 소형 발사체나 대형 발사체나 쏠 때 비슷한 인원이 일단 투입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 발사 통제, 발사장 확보. 지금 보면은 한 번에 10톤을 쏘는 거나 한 번에 100kg 쏘는 거나 100분의 1 가격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렇게 해도 저 작은 발사체는 가질 겁니다. 급한 건 저렇게 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급한 것도 문제지만 발사체가 많아지면 급할 일이 없다는 거지. 화물편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다변화 전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중국도 보시면은 중국 지금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고체 발사체로 시작했죠? 그게 소형 발사체예요. 발사 중량이 200에서 500kg 사이입니다. 그거 다 걷어치고 이제 페이로드가 5톤, 10톤 되는 액체 연료 재사용되는 걸로 지금 다 선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각국, 일본도 몇 개 있고 뭐 유럽에도 국가마다 한두 개씩 있고 우리도 지금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사실은 투자도 아직 덜 받았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받아야 돼요. 개발도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니까 빨리 소형을 성공시키고 투자를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다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앞으로 발사체나 위성 그리고 우주 산업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제가 방송 보니까 며칠 전부터
어떤 항공 채널이나 뭐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주식부터 시작해서 다 발사체, 소형 발사체, 뭐 큐브셋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진보해 있어요. 무조건 낙관적인 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항해가지고 한 축을 차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엘랑이었습니다. 응원해요. 안녕.